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올해 2024년 2월에 퇴직한 문학박사 선석열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알아내는 그 역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통찰력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5번째 한국사 이야기 주제는 신라왕이 될 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재상입니다. 박재상은 첫째로 신라왕족인데도 기록상에 보면 일부 연구자들이 지방호족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것은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실성왕의 부마이자 눌지왕의 동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호족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씨의 왕위 계승 경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박재상의 입장은 어떠한가 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씨들만 왕위를 세습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 왕이 되지 못한 박재상의 모험,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순국을 하고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 박재상은 아주 현명한 모험을 합니다. 이 대가 없는 무조건의 충성과 신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지방호족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재상이 한국 역사상 망고의 충신이면 한국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기록에 의하면 박재상은 삼나군, 지금의 양산입니다. 태수로 있다가 눌지왕의 부름을 받고 외국에 볼모로 간 왕의 동생 왕제 2명을 귀환시킵니다. 어린 미사원을 귀국시키고 외국에서 순국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 왕이 신하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재상은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박재상의 출신에 대해 박씨 왕족이 아니며 삼나군 태수이므로 양산의 유력 호족 신분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재상은 박씨 파사왕의 오세손으로 전하며 왕실의 부마라 함에도 호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박재상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하는 것에 의하면 밀양박씨가 아니라 박재상 충렬공은 영해박씨의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 영덕의 영해읍 쪽에 본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재상에서
아버지가 물품 파진찬, 할아버지가 아도갈무남,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는 이비 또는 이칠갈무낭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해박씨 족보에서는요. 그래서 기록상에 파사왕이 바로 오대조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박재상의 혼인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상의 부인은 치술 부인인데 바로 실성왕의 딸입니다. 즉 실성왕의 부마라는 거죠. 그리고 실성왕의 부마가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눌지왕입니다. 이 눌지왕은 내물왕의 아들이고 미추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박재상과 치술 부인 사이에서 난 딸이 박재상이 외국에 가서 구출해낸 미사흥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난 딸이 이 눌지왕의 아들 자위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위왕과 이 박재상의 딸 사이에 이름이 전하지를 않습니다. 소지왕을 낳게 되어서 결국 박재상의 정손자가 바로 소지왕 신라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뒤에 내물왕, 눌지왕, 소지왕은 김씨와 건친혼을 했지만 자비왕 그 다음에 이 지정왕 이하에는 신라 역대 왕들이 중곡이라고 그러죠. 박씨 왕비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전하는 삼성왕실, 박석, 김, 삼성왕실의 족보, 보통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죠. 편하게 족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족보가 전해진 기준 인물이 있습니다. 김씨는 신라 금속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물왕으로 됩니다. 그 내물왕 우때에 인물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할머니까지 전해집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3대까지의 열전에 보면은 대부분 3대까지의 족보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우때의 족보에 대해서는 위 세대의 족보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김씨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대부분 다 내물왕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내물왕의 김씨 왕실의 족보의 기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석씨는 2차 도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해지는데 박씨라고 보통 보는 게 없지만 그 염촉멸신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석씨라고 나옵니다. 즉 석씨 허례왕의 정손으로 나오고 허례왕의 아버지가 서우로이고 그 할아버지가 내해왕이고 정조 할아버지가 이매라고 나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버류왕으로 하나의 기존 석씨왕족의 족보의 기존 축이 됩니다. 기본 축이 되고 이걸 중심으로 주변 석씨왕들의 족보까지 전해집니다. 여기서는 그 위세대로 올라가면 혼동이 좀 있습니다. 이 2차도는
불교 공인 문제로 순교를 했는데 그 족보에 보면 지정왕의 외손자로 나옵니다. 궁중에서 이 사인의 간직, 요즘 같은 내시와 같은 뭐 청와대 비서관 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칠부가 진흥왕 때에 국사를 편찬하면서 그의 조상의 계보가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바로 이 박재상을 중심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버지 물품, 할아버지 아도, 그 다음에 정조할아버지 이칠 또는 이비라고 하는 5대조 파사왕까지, 고조할아버지 파사왕까지 그 직계가 파사왕에서 유리왕까지 전해집니다. 나머지 일성왕이나 아달라왕 같은 경우는 그 박재상의 직계가 아니고 반계 쪽입니다. 이 반계 선조들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신라 건국신화에서 나오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때 편찬한 거칠부의 국사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삼성왕실의 족보가 전해져서 이것이 삼국사기의 원본이 되죠. 그래서 삼국사기의 전체 왕들의 기본적인 족보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명이 연장되어 있거나 뭐 세대 간의 연령 차이가 심하거나 또 계보관계가 불확실한 것 등으로 인해서 김씨왕실을 제외한 석씨왕실이나 박씨왕실은 실제하지 않은 허구로 김씨왕 앞에 만들어서 설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 관학자의 식민사관입니다.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허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 관학자들의 주장은 정작 한국의 기록인 삼국사기는 부정하는 대신 한국의 역사를 보려면은 그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일본 사람의 습관적인 그런 태도고 연구 태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기록에 있으면 믿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금성문에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신라의 왕 이름은 내물이므로 김씨 왕실만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씨 왕족인 족보가 확실한 박재상을 지방 호족이라고 하면 이 허구서를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의 허구서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Everyone in Korea knows well the 박재상 is a loyal believer.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little is known or misunderstood about what kind of turbulence life has gone through. That is to defend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The Japanese government scholars' claim is that instead of denying of Korean records 삼국사기, it's believed if it is in Chinese or Japanese records, and the oldest king's name on the Korean monument is Naemul. So only the Kim family exists. If a family tree of the Bak families is a certain family's tree, it is like acknowledging in the about
fictional theory. As a royal, Park Jae-sang was the husband of princess and candidate for succession to the throne. That is the son-in-law of the throne. 앞서 박재상의 족보에서도 보았듯이 박재상은 실성왕의 부마이자 눌지왕의 동서입니다. 상국유사 왕력의 실성 마리간 항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왕적 치술지부, 즉 실성왕은 바로 치술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치술이란 이 치술령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서 깊은 지명은 영웅이나 위인이 역사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유래로 하여 그 사적을 추념하여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왕적 치술지부를 왕이 바로 치술령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역사가로서의 기초상식도 없는 것입니다. 박재상의 부인은 바로 그 고갯마루에서 외국으로 떠나가 순국한 이 지아비를 그리며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므로 그 고개를 치술 부인의 이름을 치술이라는 이름을 따서 치술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박재상은 치술 부인의 남편이자 실성왕의 부마였습니다. 박재상이 부마가 될 수 있었던 출신 기반은 지방 호족이 아니라 신라 중앙의 귀족이었으므로 기록대로 파사왕의 5세손 즉 신라 삼성왕실의 하나인 박씨왕족이었다는 겁니다. 실성왕의 부마는 눌지왕과 박재상이므로 이 둘은 동서지간이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정치사의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24년 전에 책을 쓰면서 20년 전에 책을 쓰면서 바로 이 제일 앞에 제시한 상국유사 왕력의 그 실성 마리간 항목에 나오는 왕적 치술지부라는 이 글귀를 보고 제가 족보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 여러 연구가 있을 때는 이걸 전혀 연구자들이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지방 호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되거든요.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이 삼량주 간이었다고 전하고 상국유사에는 삼나군 태수였다고 전합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양주조에 의하면 문무왕 5년 인덕 2년 665년 상주와 하주의 땅을 분할하여 조금씩 떼어가지고 삼량주를 설치했다고 전합니다. 그 때문에 5세기 초에 삼량주라는 명칭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수라는 지방장관은 중고기 말 중대 초 7세기에 군 단위에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하건대 재상의 관직이 이 박재상의 관직이 삼량주간 삼나군 태수였다고 전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삼량주와 양주와 관련된 박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이 강정훈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5세기 초반에 신라에서 박재상을 삼량 지역의 어떤 이유 때문에 파견한 것을 중대 이후의 시각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삼량주 또는 삼나군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산 출신인 것으로 오해를 낳은 이유는 박재상이 신라가 새로 획득한 강개토학 남정 400년 이후에 신라 땅이 됩니다. 양산이. 이 전략요충지 양산 지역 때문에 이 파견이 됩니다. 이 양산은 바로 그 낙동강을 경계로 가야와 만나는 그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요충지 양산 지역에 파견된 군사지휘관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성과입니다. 그 후손들이, 박재상의 후손들이 울산이나 양산으로 이주하여 제지에서 토착화된 사실로 인해 그 지역의 사적들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인 울산 쪽이 훨씬 더 이런 문화유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씨 왕실의 왕위 경쟁에서 이 박재상은 어떠한 입장에 있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명이 흐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최초의 왕인 미추왕은 아들 없이 딸만 2명이 있어서 사위 즉 부마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라의 왕위 계승 원리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자 계승입니다. 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정실 부인인 왕비의 아들, 이 최우선적으로 이 아들을 적자라고 그럽니다. 최우선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원리. 만약 아버지보다 현재 왕보다 일찍 사망하고 없으면 적손도 바로 이 적자 계승에 해당됩니다. 적손도 바로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신라의 경우는 후궁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로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었습니다. 우리가 효공왕을 흥강왕의 서자라 하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충이 쓴 불국사 사적비에 흥강왕 유복자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56명의 신라왕들은 아무도 후궁의 소생이 없고 왕비의 소생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참 아주 드문 일이죠. 두 번째가 반계 계승입니다. 후왕이 아들이 없을 경우 아우나 조카가 왕위를 계승하는 원리입니다. 이 적자에서는 3대를 내려오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반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드물게는 여서 계승이 있습니다. 위의 직계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은 왕비가 낳은 공주가 있어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은 임시적인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다 임시왕으로 나오거나 뭐 왕조를 교체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왕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성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남편 즉 부마가 왕위를 계승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탈해왕, 조분왕, 내물왕, 눌지왕, 경문왕 등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내물왕과 실성왕 경쟁,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성왕도 여서 계승입니다. 그들은 모두 김씨로 조카인 내물과 실성이었습니다. 현련성 가까운 내물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미추왕의 아들이 없어서 미추왕은 아들이 없어 딸만 둘이 있으니까 여서 계승, 세 번째의 왕위 계승 방법인 여서 계승에서 이 미추왕의 조카인 내물과 혈연 관계가 좀 먼 실성이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혈연상 가까운 내물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내물왕은 라이벌 실성을 견제하고자
392년 고구려의 요청에 응해서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이로써 신라와 고구려의 군사동맹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400년에 강해통화의 남정으로 외의 침략을 받고 수도 왕성까지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그 신라를 위기에서 구한 고구려는 그 뇌물왕이 그 강개통령 뒤에도 나옵니다. 뇌물왕이 한 번도 조공도 하지 않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400년에 왕이 타던 말이 설피 울었다, 즉 매구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변고가 있었던 거죠. 401년에는 실성을 신라로 귀국시켜서 이듬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성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물왕의 장남 눌지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02년에 즉위한 실성왕은 라이벌 뇌물왕의 가족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 9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이런 것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3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큐슈회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삼국사기엔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의 이란문화교류기금의 그 펠로십 연구원,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가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야마토회와 큐슈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백제하고 친한 것은 야마토회고, 기존의 일본 열도의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큐슈에 있는 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마토 왜국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백제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봤는데, 나중에 그 영애 박씨의 어르신들이 양산의 그 삼양문화축제에 와서 제가 박재상 충렬공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조의 제사를 어디서 지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큐슈라고 하는 겁니다. 큐슈에 간 걸로 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쓴 논문하고 이 2011년도에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조를 봉사하는데 참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울산이나 양산 쪽으로 와서 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과 큐슈 외국과 관계를 맺고 뇌물왕의 막내 미사헌을 볼모로 보냈으면 이 어린 아이를 보내고, 412년에는 둘째 아들 뇌물왕의 둘째 아들 복호를 고구려 볼모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417년이 되면 뇌물왕의 장남인 눌지마저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복호 입장에서는 이 장남으로 아우 복호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성납니다. 이게 바로 장남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성이 큰 실수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눌지를, 이 장남인 눌지에게도 해를 끼치면 이거는 여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호는 그 눌지는 장남으로서
아우포코라 돌아오기를 바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가게 되죠. 실성왕이 알고 지내던 고구려 장수를 통해 눌지를 죽이려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고구려 장수하고 자기 알고 지낸다고 오면은 그냥 죽여달라고 한 데에서 바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일개 왕자이거든요. 아주 여론을 여론의 중심인 이 눌지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앙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 중대한 사실에 저음하여 신라 국내에서 반고구려 정서가 강해질 것을 우려해서 고구려 군대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서울로. 이 중원고구려 뒤에는 신라 토내당주라고 나와요. 신라 내에 영토 내에 고구려가 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죠. 주합미군처럼. 서울로 경주로 들어와 신라 여론의 호감을 가진 눌지보다 도리어 무능한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그 왕위에 앉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군우사. 이걸 소위 이제 눌지왕의 자립 사건이라고 합니다. 1년의 정치 과정에서 눌지 제거 작전이 성공했다면 이 박재상의 입장에서는요, 실성왕의 뒤를 이어 여서개성을 하여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눌지왕이 즉위한 이후 동서인 박재상을 내마로 강등시키고 삼나군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박재상이 양산 출신의 호족이라고 봐왔던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눌지왕이 이 동서인 박재상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되고 분열되고 어지러운 상황에 하나라도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눌지왕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박재상을 완전히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재상은 신라 국왕의 부마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눌지가 제거되었다면 왕위에 오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눌지왕의 자립으로 오히려 박재상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all kings who were close to each other by blood to the throne. In 400 years, Goguryeo had saved Silla from the presence of the king Gwanggaeto, ousting the Silla king Naemul. Instead, Goguryeo brought Silsong, a former hostage of Goguryeo, back home and ascended to the throne. On the other hand, Bakjesang was able to ascend to the throne as the son-in-law of the Silla king, and if Nulji had been removed, he would have ascended to the throne. However, with King Nulji's independence, Bakjesang faced a desperate crisis. 박재상의 모험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한 이후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눌지왕은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눌지의 눌자는 말조심하다, 입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눌지왕이 즉위한 이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즉위한 이후 왕위에 오를 뻔했던 박재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 내물왕과 실성왕이 강제로 교체되어 축출되고 멸망할 수 있는, 좀 더 가면 더 약해지면 고구려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병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므로 눌지왕은 박씨 세력의 대표격인 박재상을 쉽게 처리할 수 없어 일단 삼라군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눌지왕은 시급한 문제로 외국의 볼모로 억류당한 아우들을 송환하여 왕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왕실이 눌지왕 혼자만 있으면 그 뒤에 왕이 후사를 제대로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유고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왕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실은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경우가 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눌지왕은 국정회의를 열자 이런 중대한 미션을 수행한 인물로 박재상이 청계되었다는 데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눌지왕 그만큼 신중했기 때문에 이 박재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박재상은 복권되어 서울로 돌아왔으나 당시 신라의 국내외 상황을 재검토해 보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왕제 송환 임무는 이 박재상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외교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첫째, 고구려 억류된 이 복호의 송환은 친고구려 성향의 박재상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실제로 고구려 장세왕에게 인의우호로서 설득하여 복호를 무사히 송환해 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제 문제는 왜곡입니다. 이 규슈에 있는 왜는 친가야 세력으로서 신라를 30여회나 침략하고 노략질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은 이제 큰 결단을 내려서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상이 규슈의 왜곡에 가서 미사원을 구출하는 작전은 고구려로 가는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박재상은 규슈의 왜곡으로 사신의 자격으로 가지 않고 망명하러 갔습니다. 왜곡왕은 실성왕과 내물왕의 축출 등 신라 정세에 대한 정보를 백제인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있었으므로 박재상은 이를 역이용하는 묘책을 써서 신라가 박재상의 가족을 가두어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왜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신라를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기고 왜는 박재상과 볼모 미사원을 길잡이로 내세워 신라로 침공하고자 변경기지인 서시마로 출정하게 됩니다. 근데 박재상 입장에서는 규슈에서 탈출하기보다는 서시마는 신라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박재상은 미사원을 신라로 탈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신라 내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 어떻게 차질이 생기냐면 고구려 술라선이 갑자기 이 외국의 정탐하는 군선을 격파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정벌을 위한 사전 정탐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왜는 단기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대마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왜군을 유인하여 미사원과 함께 탈출하려고 했던 계획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박재상은 미사원만이라도 탈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미사원의 침소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척하고, 또 그전에는 낚시로 일삼아서 외인들의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새벽에 그 사고항에서 스시마 사고항에서 울산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사은은 대마도에서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박재상은 돌아오지 못하고 외의 본국에 잡혀가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은이 정식으로 기환한 것이 아니라 박재상의 살신 성인으로 겨우 탈출해 왔습니다. 이 규시 위에는 신라와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0년에 신라 수도를 점령하고 할 때도 이 외의 연합군들이거든요. 야마토 외와 이 규시위 연합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죠. 그만큼 적대 관계였습니다. 눌지왕은 박재상을 아찬으로 추정하여 그를 3인 복권을 해주어 그의 충성에 보답하였습니다. 당시 신라 중앙지배청의 이론으로서는 복호의 기환만으로 박재상을 3인 복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눌지왕은 중앙지배청의 결속을 위해 박재상의 실천 불가능한 것 같은 임무를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사은의 탈출이라는 것이죠. 소환이라는 것인데 비록 박재상이 순국하였을지라도 난제는 해결되었으므로 이 눌지왕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박재상의 행동을 보면 뭔가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뇌물왕계 왕자들이 모두 온전하게 되어 왕실의 안정과 지속을 보장받게 되었고 박재상의 충성으로 그동안 왕실 내부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눌지왕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미사안의 기환으로 동서지간인 박재상 집안의 권위 회복과 장래 보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박재상이 이 눌지왕과 독대를 해서 나눈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눌지왕은 박재상의 딸을 미사안과 혼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일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재상의 딸과 미사안 사이에 난 딸, 즉 박재상의 외손녀는 자위왕과 혼인하게 되었으며 박재상의 외손녀와 자위왕 사이에 출생한 외정손자가 바로 이 왕자가 바로 소지왕이었던 점에서도 박재상의 희생과 눌지왕의 해안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표에 보듯이 김씨왕들은 이 진평왕을 제외하고 자위왕을 비롯하여 지정왕, 법흥왕, 진지왕 등의 왕비가 모두 박씨였습니다. 앞의 계보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신라 김씨왕실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왕들이 아들이 없어서 딸을 매개로 해서 왕실을 왕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추왕은 실성왕과 뇌물왕을 부마로 삼아서 결국 그 후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실성왕의 경우에도 미추왕과 같이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어서 부마를 삼은 게 이 뇌물왕의 장남인 눌지왕과 박씨 왕족의 대표인 박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박재상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이 박재상이 실성왕의 딸인 치술 부인과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 이름이 없어요. 그 밑에도 딸 이름이 없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러 고의로 뺀 것이죠. 편찬자들이. 거기에서 난 딸이 이 자위왕과 결혼합니다. 눌지왕의 장남인 자위왕과 결혼을 하고 그 딸이 그 외손녀죠. 외손녀가 이 소지왕을 낳습니다.
미상은과 결혼한 딸이 또 딸을 낳은 딸이 즉 박재상의 외손녀죠. 자비왕과 눌지왕의 아들인 자비왕과 결혼을 해서 21대 소지왕을 낳습니다. 그 뒤에도 이 중고기의 왕들은 뭐 지정왕,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모두 박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26대 진평왕은 김씨, 건친혼을 했죠. 이렇게 박재상의 후손들은 신라 김씨 왕실의 왕비로서 소위 이것을 이제 중고 시대를 박씨 왕비족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망고의 충신 박재상은 아주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 어려운 결정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애국을 하고 자기 가문을 되살리는 것, 그 포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충성과 신뢰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모한 짓이거든요. 박재상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박재상은 박씨왕족의 대표로서 눌지왕과 동서라는 지위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출작전에 대한 논의 외에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행한 미션을 대가로 자기 박씨 가문을 왕비족으로 만들어 김씨 왕실 다음 가는 가문으로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대가를 주고받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상호 존중함으로써 서로 업신여기거나 배신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인간관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관계는 남에게 속지도 않고 업신여김도 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의 어려운 점을 역이용해 가지고 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일일이 다는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중심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King Nulji tried to stabilize the royal family by repatriating his brothers who were detained as pawns abroad due to an urgent matter. When the National Assembly held, Park Jae-sang was recommended as a person to carry out his important mission. King Nulji would have been tasked with the impossible task of solidifying the central government. Even though Park died, the difficulty was solved. So King Nulji was able to raise the authority and the dignity of the royal family. Park Jae-sang was not forced to make unconditional sacrific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Park family. Park Jae-sang ha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King Nulji. So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rescue operation. He made his Park family a kin in exchange for the mission. He risked his life and achieved it as the next family after the Kim family. This embodies a human relationship attitude of exchanging money. It is a give and take. Even today, these human relationships neither deceived nor despised by others. Thank you for watching.